이 부분은 주로 임대차법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부동산 매매가 있고 부동산 임대차가 있겠죠. 매매, 임대차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 조심해야 할 것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하는 순간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 해지는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 해지가 안 돼요. 다만 특약을 둘 수 있겠죠. 계약서를 쓸 때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르지만 그런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것 정도가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서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유효예요. 그러면 이중매매 했을 때 최종적으로 등기한 사람에게 그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되겠죠. 그러면 이중매매로 소유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중매매도 유효한 거래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는 임대차에서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이게 임대차라는 건 물건이 아니라 이건 채권이란 말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갖는 권리인데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전세권은 물건이죠.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고 전세권자가 새 들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는 모두 각각 물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이게 임대권이건 임차권이건 모두 이게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전세권하고 싸우면 얘가 항상 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선순위라면 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의 경우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 입주라고도 표현하죠. 입주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이 되어야 이때에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임대차 기간은 원칙이 2년이란 말이에요. 1년으로 계약해도 2년입니다. 1년으로 계약했어요. 임차인이 나 2년 살으려는데요. 2년 살아야 돼요. 임대인이 2년 살아? 나 안 살아요. 안 되는 거야. 임차인이 우선이에요. 일단 임차인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면 입주해가지고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항력과 더불어 최우선 변제권도 생겨요. 대항력과 동시에 최우선 변제권도 생기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몰라도 돼요. 지금 서울이 1억에서 1억 1,000으로 올랐거든요. 서울이 1억에서 1억 1,000. 이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이 중에 4,700만 원인가? 이 금액은 몰라도 돼요. 저 지금 까먹까먹 4,700만 원인가? 이 7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줍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다? 대항력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이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다가 동사무소, 요즘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하면 다 기록합니다. 확정일자 무슨 번호까지 다 기록하고 도장 꽝 찍어줘요. 그리고 확정일자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주민센터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제는 물권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물권과 싸울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채권에 불과해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물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저당권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보증금 다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저당권이나 선순위 전세권은 못 이겨요. 얘가 선순위일 때, 확정일자가 선순위일 때만 물권을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정도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리 책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5번.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타당한 거.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하고 그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왔어.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 물건 중에는요, 우리 민법에 98조의 물건이라 함은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시험법에 안 들어가니까 생략하고 동산하고요, 부동산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할 때에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은요, 동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도하면 돼요. 인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점유의 양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걸 건네주기만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게 토지 및 정착물이잖아요. 토지와 정착물, 정착물에는 건물도 있고 수목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토지와 정착물은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건네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장부상으로 이거 해결합니다. 이 물권 변동 효력을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이게 등기하는 장부가 있겠죠. 이 등기하는 장부, 기록부, 등기 기록부. 이 기록한 장부, 기록부가 바로 등기부 등본인데, 여러분도 700원만 주면 이거 뗄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대법원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증명서 발급하는데 이게 등기부 등본 발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딱 치면 그 등기부 등본 발급 하면은 700원 결제하세요 나온다고. 그럼 700원 결제 딱 하면 이 등기부 등본이 이제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가면은 복사해서 주잖아요. 휴대폰으로는 복사가 이걸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화면으로 뜬다고. 그래서 이게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3개의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가 표제부고, 두 번째가 갑부고, 세 번째가 을구인데,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토지냐, 건물이냐, 임야냐, 그리고 주소, 위치,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토지라면 지목, 그 다음에 건물이라면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는 소유권자가 누구냐, 소유권과 관계되는 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취득한 사람, 이걸 원시 취득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 몇 월 며칠 몇에 김아무개. 그럼 이제 김아무개에서 이아무개로 이전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아무개가 몇 월 며칠에 요즘은 금액까지 씁니다. 얼마에 샀다. 이 거래 가격까지 나와요. 얼마에 샀다. 이걸로 이제 세금 부과하는 거니까, 양도세 부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물권이니까 물권은, 부동산 물권은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나온다고.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부에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모표 놓을게요. 어느 때 등기부 등본에 있을 수 있냐면 2년이 다 됐어. 근데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못 주겠다는 거야. 집주인이. 그러면 내가 회사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는 순간 이게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 받았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지금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요. 원래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집주인이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나지만 내 임차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에는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하다. 왜? 보호받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 사회생활 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정일자 받은 거 있잖아요. 이때면 확정일자가 7월 2일, 2월 15일. 전세권이 1월 15일, 저당권이 2월 16일이라고 하면 17일이라고 합시다. 전세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여기가 앞지. 저당권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5번 문제로 와서 을구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데 이거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전세권 등기하면 안심할 수 있어. 땡. 이미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 설정해봤자 후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대부분 나 전세 사러 나올 때 전세 산다는 것은 99.9%가 임대차입니다. 전세 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시험 범위와 관계되는 것만 얘기할게요. 이 전세권은 등기해야만이 효력이 있어요. 전세권. 근데 집주인이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하거든요. 근데 전세권을 설정하는 순간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줄어들거든요. 이거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말로 전세지 현실적으로는 임대차라고요. 그러니까 을구에는 대부분 전세권보다는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근데 이 저당권도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텐데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저당. 그래서 이게 근저당에는 최고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은행에서 1억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근저당은 여기다 플러스 20%를 가산을 해요. 이게 관행입니다. 만약에 1억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이자까지 다 합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1억 2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요. 이게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그러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몰라도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25번에 1번은 했죠. 2번 임차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아니에요. 저당권이 많으면 임차 보증금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저당권 없애달라고 해야 돼요. 저당권을 없애주거나 감액 등기. 조금만 저당권이 이 집 재산일 때문에 10억짜리인데 저당권이 7억 있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한 2억만 원으로 해주세요. 그럼 내가 3억에 전세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아니라니까요. 확정일자 받아도 선순위 저당권은 못 이겨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계약 시 입주 전까지 저당권을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해봐. 이게 가장 현명한 조언이네요. 26번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이 등기부 등본 실제 이 등기부 등본 사례 가지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매매 상황 정확하게 나왔는데
일본에 풀기 어렵겠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거보다 좀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자, 2007년에 4월 5일 갑시 홍길동에게 주택 매수, 홍길동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네요. 그 다음에 6월 5일에는 중도금 지급해서, 중도금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이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에 갑시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아래와 같이 되기 때문에 단 성춘향은 갑과 홍길동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을 몰랐대요. 근데 지금 갑구를 보니까 소유권이 홍길동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성춘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으로부터 갑시 산다고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받아 처먹고 성춘향한테 팔아버린 거야. 이거 뭐예요? 이중 매매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유효입니다. 그럼 이제 값은 홍길동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을구를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대부분 이 근저당은 은행과 설정이 되는데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 나왔네요. 그러니까 실제 빌린 돈은 5천만 원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얼마 빌렸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꼭 알고 싶으면 은행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건.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은행에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집이 얼마짜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지만요. 지금 최근에 등기부 등본에는 매매 대금도 기록됩니다. 그래야 세금 걷지. 지금은 매매 대금도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로 가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홍길동은 위주택을 이중으로 매매해야 했다. 맞죠? 유효합니다. 유효. 성춘향은 위주택을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다. 소유권자로 성춘향이 올라 있으니까 이거 적법한 겁니다. 2번도 봤고요. 3번. 갑은 성춘향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없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성춘향이 이긴 거야. 내가 먼저 계획했으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등기해줘. 성춘향이. 싫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갑은 여기서 바보가 된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갑은 홍길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27번. 그림은 주택 매매의 일반적 과정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등기부 열람, 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자,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거.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있어봤자 효력 발생 안 합니다.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기업. 등기부 열람 단계에서는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니은 단계.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굳이 계약서 안 쓰고 구두로라도 야 내가 그 물건 살게. 계약금은 없는 걸로 하고 중도금부터 줄게. 뭐 이렇게 해도 계약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맞고. 3번. 디귿 단계, 중도금 지급 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특약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특약 얘기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4번 미음 단계 등기 이전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된다. 맞죠? 새로운 소유권자는 표제부도 아니고 을구도 아닌 갑구에 기록이 됩니다. 28번 미추진 가를 얻기 위한 필요한 요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매매했대요. 이 경우 새 주인이 와서 자기가 들어와서 살 테니
나가달라고 해도 임차인은 남은 임차 기간 동안 나갈 수 없으며 보증금을 돌려줘야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고, 대항력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입주, 이사해야 돼요. 둘째,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다가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최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죠? 대항력과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때는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을 치면 되겠죠. 29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보증금 8천만 원에 좋은 전셋집이 나왔어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은데 저당권 설정 액수가 많아 불안해요. 그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 저당권 못 이깁니다. 그래도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최우선 변제권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아도 저당권 이길 수 없어요. 저당권이 먼저니까요. 그런 조치를 취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똑똑하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기억은, 임대차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죠. 임대인에게 또 임차인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니은, 저당권 설정 액수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근저당 경우는 채권 최고액으로 기록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고, 3번에 디귿은 동사무소에서 디귿이 뭐예요? 확정일자, 맞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주민센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만 받는 거 아니죠?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가 봐요. 니을은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서 근데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도 저당권 못 이깁니다. 왜? 저당권이 먼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민법과 임대차법과 관련된 것 소개 마쳤고요. 이제 사회생활과 법인인데 우리 교과서는 제목이 사회생활과 법이지만 여기는 주로 공법과 관계되는 걸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공법과 사회법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뭔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 그림 제가 여러 번 그려드렸어요.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생활관계를 주재하는 게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공법에는 종류가 다양하죠.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헌법이었어요. 근데 헌법 이미 앞단원에서 공부했고요. 남은 게 이제 형법이고 행정법인데 행정법은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우리 앞서서 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 있는데 소송법 중에서는요 거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아마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는데 형법이 실체법이라면 형소법은 절차법이잖아요. 이 두 개를 엮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이건 공부했잖아요. 사법 공부했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공법하고 이 사법관계 국가개발은 사회법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 책에서는 사회생활과 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법에서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이게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 지금 공부할 내용들은 형법인데, 한번 봅시다. 1번. 다음 사례에서 정수의 행위를 법적으로 바르게 평가한 것. 어느 날 중학생 정수는 버스 속에서 소매치기가 여중생 수키의 지갑을 훔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수는 이를 제재하려고 소매치기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수키도 신경 썼겠죠. 수키는 정수 덕분에 지갑을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소매치기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정수의 행위를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그럼 정당방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우리 형법의 기본 원리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 아시죠? 우리 형법의 기본 원리가 죄형 법정주의. 죄가 뭐예요? 범죄. 형이 뭐예요? 형벌. 그래서 일정한 범죄에서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명확해야 되고 적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범죄와 형벌 간에는 어떤 범죄가 뭐냐? 이거 명확해야겠죠. 그러면 범죄가 뭐냐? 이거 명확하기 위해서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를 순서대로 다 충족해야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가 구성 요건 해당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형법에는 범죄의 종류를요 480개 정도 돼요. 480개. 무슨 죄 해가지고 480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몇 개 안 될 거예요. 살인죄 이런 거 알죠? 내란죄, 방화죄, 도박죄 이런 거 알잖아요. 없어지는 간통죄 이런 거 알죠? 성폭행죄 이건 없어요. 강간죄는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성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강간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방화죄가 성립하려면요 불을 지르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럼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면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위법해야 된다고. 위법하지 않은 것은 그건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은 걸 우리는 조각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그 사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있어요. 위법성이 조각. 이 조각이란 말은 한자어인데요. 한자어인데 지웠다 이런 뜻이에요. 무마시켰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을 지워버린 거야.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5가지가 있죠. 자, 복습 쓰지 않을게요. 정당 방위, 정당 행위, 자구 행위,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 사례들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자, 사람을 죽였어.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도 위반했어. 그러면 이제 3번째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즉 책임이 사라져. 책임을 덮어버린 거야. 조각사유. 자, 대표적인 거.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은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은 있지만 책임성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강요나 협박으로 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식을 납치해가지고 네 자식 납치했는데 회사 기밀서를 빼와. 안 빼오면 네 새끼 죽일 거야. 그 새끼 살려야지. 그래서 비밀문서 꺼내다 줬다. 이거 책임성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라이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는 책임성을 물을 수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은 이 범죄 행위에 그러니까 명확한 범죄를 정확히 확인하고 거기에 적정한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 형벌과 더불어 보충적으로 보완 처분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 보완 처분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보호관찰,
뭐 치료가 뭐 수강명령 뭐 또 뭐예요? 그 사회봉사명령, 뭐 수강신청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강명령 등등. 그러니까 이건 보완처분은 형벌에 대한 대안일 뿐이에요. 대안. 그리고 이제 형벌에는 이제 생명형인 사형이 있고 자유형의 징역, 금고, 구류가 있죠. 징역만이 갖는 특징, 강제노동이 있죠. 징역, 금고, 구류만의 특징, 30일 미만. 그러면 금고만의 특징은 30일 이상이면서 강제노동은 없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산형의 벌금, 과료, 몰수. 5만 원 이상 벌금, 5만 원 미만 과료. 몰수는 부수적인 형벌. 그 다음에 명예형으로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 이러한 형벌을 부과하고 대안으로 보완 처분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요. 이 주형 법정주의에 파생 원칙이 있죠. 이것도 간간히 시험 문제 나와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형벌, 불, 소급의 원칙. 예외가 한 번 있었죠. 4차 기원 때. 소급 입법 기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습, 형벌, 관습 형벌,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확성과 적정성. 명확성과 적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추 해석,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으로 간간히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옵니다. 자, 1번의 정수의 사례는 정당방위입니다. 1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서 중학생 정수가 형사 미성년자냐 이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정수가 14살인지 15살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13살인지. 중학생이면, 일반적인 중학생이면 중학교 3학년이 몇 살이에요? 16인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중학교 1학년이면요? 14살. 근데 좀 학교 일찍 가면 13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형사 미성년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현장에 경찰관이 없기 때문에 사인, 개인에 의한 자구행위로서 처벌할 수, 이건 자구행위가 아니죠. 정당 방위를 찾아야 돼요. 자구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나한테 돈을 빌려 쓰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공항에서 붙잡아야 되죠. 비행기 못하게 해야 되죠. 이때는 경찰관 없더라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배가 난파됐어요. 배가 여객선이 난파됐어.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이 구명대도 없어가지고. 근데 스티로폼 박스가 하나 둥둥둥 떠와요. 그래서 그 스티로폼 저것만 잡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잡았는데 한 사람이 또 그걸 잡아. 또 한 사람이 또 그걸 잡아. 3명이 잡으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누가 살아남을까요? 약육강식입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을 물리치고 스티로폼을 잡겠죠? 이때 살인죄 성립이 안 됩니다. 자구행위입니다. 일단 다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례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3번은 긴급피난이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 멧돼지 출현 뭐 그런 거잖아요. 멧돼지를 출현했어. 막다른 골목길이야.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어. 나머지 대문을, 담을 넘었어. 담을 넘는 과정에서 뭐 장독대가 깨지고 뭐 유리창이 깨졌다. 민사상으로 변상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긴급피난이죠.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지금 정수가 정수의 물건을 훔치고 있어요? 숙희의 물건을 훔치고 있어요? 숙희 물건을 훔치죠. 그러면 내가 외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재산이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위해가 가해졌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이에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 정당방위 제도를 둔 이유를 이제 알겠죠.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2번 문제. 그림은 범죄 성립 3요소 순서대로 구성요건 해당,
하는가? 예 하면 이제 그 다음 위법한가? 예 하면 그 다음 책임 있는가? 예 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아니요 하면 이제 구성 요건은 해당이 안 되고 B가 되는 거고 위법성 아니요. 그다음 책임성 아니요. D가 바로 뭐예요? 책임성 조각 사유가 되겠죠. 자, 이제 옳지 않은 법적 판단 한번 해보자고요. 1번. 값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이건 어디에 해당되죠? 긴급피난이니까 여기는 없어요. C가 예고 C 옆에 아니요. 그게 위법성 조각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A에 해당하지만 땡. 범죄 성립합니다. A에 해당하지만 잠깐만요. A에 성립하지. 맞네. 그 다음 범죄는 성립받는다. 맞죠?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1번 맞네.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골라라고 했어요. 을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강도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B가 뭐예요? 구성요건 해당은 되잖아요. 그러죠? 범죄 성립자는 아닙니다. 구성요건 해당이 되고 이때 이제 강도를 폭행했는데 이걸 정당 방위로 인정한다면 아니요. 위법한가? 그래서 아니요. 이것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일단 B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되니까 A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3번, 4번 보다마다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스스로 복습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유사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범죄인을 시설 내에서 노역시킴으로써 교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형벌로 취당 기간은 1월이래요. 노역이라는 단어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강제 노역하는 건 징역밖에 없습니다. 과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대요. 과료는 5만 원 미만, 벌금은 5만 원 이상. 그러니까 과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했으니까 벌금이겠네요. 벌금. 그 다음에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니까 사형이겠죠. 사형. 그러면 이제 틀린 거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징역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당연하죠.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보호관찰 등등을 부과할 수 있어요. 1번 맞고요. 2번. 나는 벌금은 단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그러니까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너 벌금 내고 사회생활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유형의 집행에 대한 폐해를 줄 수 있다. 맞고. 3번. 사형 폐지로는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면 사형은 유지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형의 폐지론자는요.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틀려버렸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4번 받겠죠? 가나다의 경우 주형 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도 적용이 되겠죠. 4번 문제. 우리나라 현행법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자료에 밑줄 친 판단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굶주린 7명의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은 절도죄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계속된 탈옥으로 인하여 19년간 복역하였다. 석방 후 복역 사실 때문에 돈이 있어도 상점이나 여관 등에서 거절당했다. 신부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친 장발장은 다음날 경찰관에 체포됐다. 경찰은 확인을 위해 장발장을 신부와 대면시켰고 신부는 선물로 준 은초대는 왜 놓고 갔느냐라고 반문함으로써 장발장의 죄를 덮어주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돼요. 기억. 빵을 훔친 장발장 행위는 정당방위 아닙니다. 조카가 배고프다고 울면 무조건 빵 훔쳐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죄예요? 절도죄죠.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방위 아니고요. 정당행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이 뭐냐면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계속 탈옥하다 보니까 19년까지 늘어나 버렸네. 소구표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소구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뭐야?
19년간 복역한 것하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 위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왜 19년간 복역했죠? 계속 탈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가지고 19년간 복역한 것이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위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써놨고. 그 다음에 디귿번 3번에 디귿에서 은식기를 훔친 정발자가 경찰관에 체포됐대요. 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3번이 맞네. 이걸 이제 체포 또는 구속적부 심사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형사 피의자만 할 수 있어요. 형사 피고인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이 신부가 선물로 준 은추 또는 왜 도구하느냐. 법원은 신부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부에게는 지금 범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4번도 틀렸고 3번만 맞아요. 자, 이제 5번인데 5번부터가 오히려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은데요. 이거예요. 형법은 이게 국내법이죠. 성문법이고 공법이고 실체법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 똑같은데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이 하나 있어요. 자, 비교해보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국내법이면서 성문법이면서 공법인데 이건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소송 절차가 조금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는데 일단 3단계가 있어요. 수사, 심판이 아니죠. 공판이란 말을 많이 쓰죠. 공판, 집행. 이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검사는요, 세계 어느 나라의 검사보다도 끝발이 세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게 기소 독점주의예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 편의주의예요. 검사가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사 맘이에요.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이 시작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요. 이걸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다시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불고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검사는 대단한 끝발을 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을 경찰로 줬어요. 경찰이 검사에게서 수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종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이거 수사일로 끝내겠다 하면 끝내는 거예요. 검사 지휘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공수처. 공수처도 기소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사도 공수처 기소할 수 있고요. 공수처도 검사 기소할 수 있어요. 서로 견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직 언급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소 독점주의는 이제 사라졌어요. 기소 독점주의는 사라졌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죠. 현행범, 고소, 고발, 인지. 수사기관에서 마약 냄새 맡았어. 그럼 수사 들어가죠. 수사기관에서 뇌물 냄새 맡았어. 그 인지수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냄새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형사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는 불기소 처분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수사해보니까 혐의 없네?
불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혐의 없네? 수사 종결하겠는데 이걸 이제 누구도 할 수 있다? 이제 경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이거 바뀐 것은 우리 시험에 지금 나올지는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소, 유예할 수도 있고요. 기소할 수도 있어요. 기소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피고자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냐면 형사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고니까 원고는 누구예요? 검사라고. 검사가 이제 원고고. 그러니까 이 형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형사 피고인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쭉 있죠. 이 중에 기억해야 할 거. 구속, 적부심. 구속, 적부심. 이건 형사 피의자만 가져요. 형사 피고인은 구속, 적부심사건 없어요. 그 밖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묵비권, 불리한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이라든가, 적법 절차 원리에 따른 미란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사 피의자뿐만 아니라 형사 피고인에게도 있어요. 근데 형사 피고인은 구속적부 심사 대신에 뭐가 있죠? 네, 보석제도가 있어요. 보석 신청할 수 있어요. 요런 내용. 그럼 이제 이 공판에서 이 형사 피고인에게 이제 판결이 나오겠죠. 유죄가 있고 무죄가 있겠지. 그러죠? 그럼 이 무죄로 확정이 되면 형사 피고인이 무죄로 확정되면 그 다음에 뭘 갖죠? 형사 보상 청구권을 갖죠. 근데 형사 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고인도 있지만 형사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받았을 때 이때에도 형사 보상 청구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청구권이 있고 청구권 중에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형사 보상 청구권은 두 군데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형사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하고 형사 피고인이 무죄로 확정 판결 받았을 때 형사 보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유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실형이 있죠. 실형하면 여기 지웠지만 아까 헌법에서 사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벌금, 과료, 몰수, 징역, 금고, 구류, 자격정지, 사격상실 이게 실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형 선고와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집행을 멈추겠다.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 지나면 그 선고했던 것, 선고한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고.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는 실효된다. 선고의 효력이 실효된다. 근데 선고유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될 때 집행유예를 하는 거고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가벼운 사건이죠. 가벼운 사건은 선고유예를 한다고. 근데 선고유예 기간은 무조건 2년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다시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사이. 선고유예는 무조건 2년. 무조건 2년. 2년 동안 선고유예. 그럼 선고유예를 하고 그 2년이 지나면은 면소가 돼요. 소가 이제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면소가 된다. 이렇게 효력이 달라요. 그럼 가끔 시험 문제에서는 선고유예 기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하면 틀린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선고유예를 하면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상실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집행유예의 경우에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형이 선고됐으면 이거 집행하죠? 이 집행하게 되는 그 집행은 당연히 검사가 집행하고 여기는 판사죠. 그 실행을 이제 집행하게 되면 그 집행하는 사람은 우리는 수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사 피의자가 형사 피고인이 되었다가 확정이 되면 수형이 되는 거예요. 수형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보석 신청 안 되죠? 구속정보도 안 되죠? 오직 가석방밖에 없어요. 가석방 제도가 있다. 이 정도가 우리 형사소송 절차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형사소송 절차를 도식화한 건데요.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가 단계가 수사 단계겠죠. 수사는 언제 종결이 되냐면 공소제기, 즉 기소함으로써 수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럼 뭐가 시작돼요? 공판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 재판이 시작이 되고 형이 확정되면 답원에 들어갈 건 집행이 되겠죠. 자, 기억번 만나봅시다. 가 단계, 수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체포된 현행 범인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연하죠. 현행 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됩니다.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행 범인 경우는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정수 이야기 나왔잖아요. 숙희 지가 훔치려고 할 때 정수도 체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나 단계, 공판 단계,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증거 재판주의니까요. 근데 형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를 이유로 처벌을 못한다고 우리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2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하시고요. 일단 기억, 니은 이렇게 나가네요.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네요. 디귿반. 나 단계, 공판,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검찰청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맞나? 검찰청이 틀렸죠. 깜빡 속기 쉽죠. 피고인은 보석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단계. 보석이구나. 보석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석 청구권, 자, 여기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보석 청구권, 이거 모두 어디다가 해야 돼요? 법원에다 해야 됩니다.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검찰청에 청구한다 해서 이게 말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을만 다단계, 확정 단계죠. 확정했으니까 집행 단계죠.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죠. 일단 가석방 시켰으니까 이거 보호관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강명령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6번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배심원석이 보이죠? 그럼 배심원석이 보이니까 이것은 형사재판이에요? 민사재판이에요? 선고재판, 행정재판 중에? 형사재판밖에 없어요. 형사재판 중에서도 단독부예요? 합의부예요? 합의부입니다. 이게 바로 배심원제도. 볼까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실시되고 있다. 땡! 민사재판은 실시되고 있지 않고요.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배심원. 땡!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배심원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심원 오라는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없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신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공무원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배심원에게서 재판하는데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 공무원인데 하고 거부해야 돼. 할게요 하는 순간 불법이에요. 공무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조인과 관계 있는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중에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화로 물어봐요. 할라냐고. 그러면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또 거기 여러 명 있잖아요. 거기서 정해요. 아주 통지를 해줍니다. 확정이 됐으니까 나와주세요. 그럼 가면은 교통비 줍니다. 교통비 받아오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도 틀렸어요. 전문 지식 없어도 됩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는 일사부재 리의 원칙에 의해 항소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사부재 리의 원칙이 뭐예요? 대법원에서 한번 심리 끝난 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1심이니까 얼마든지 2심으로 갈 수 있고 3심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이렇게 고쳐야겠지.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항고, 아니, 상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3번도 틀렸고. 그럼 4번이 맞나 봐요. 배심원의 판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 배심원들이 제시하는 그 양형에 판사는 기속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직공무원제도에서 이 배심원 제도와 더불어 또 하나 출제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뭐예요? 검사가 발부하는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게 있죠. 즉결심판. 즉결심판. 그러니까 즉결심판은 경면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이 그 발부해가지고 재판받게 하는 게 즉결심판 제도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을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값을 치어 전치 12주 상해를 입혔고 이에 을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네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가재판 보니까 원고 피고가 있죠. 민사재판이네요. 나재판 보니까 검사 피고가 있죠. 형사재판이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재판 한 번 더 해야 돼요. 행정재판. 면허 취소됐잖아. 이거 잘못된 거다. 나 면허 회복시켜달라. 행정재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을 3번 할 수 있어요. 민사재판으로 이거 보상 문제 해결해야 되고, 형사재판으로 처벌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공무원으로 이게 교통사고 내잖아요. 그럼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거 아시죠? 공무원 교통사고 내면 안 돼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래 거기서 징계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요. 일반 공무원 말이에요. 일반 공무원. 일반 교통사고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공무원인데 교통사고 내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됐다니까요. 벌금 70만 원 나왔거든요. 전과자예요 이제.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하지 마세요. 자살행위라고 중앙선 침범을. 좀 급하다고 그냥 중앙선 침범했다가 트럭을 받았어요. 자동차 완전히 폐차도 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벌금 70만 원 내고 보험회사 처리하고 다 해결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징계위원회로 나오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소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감봉은 안 되고요. 주의, 경고, 경고 그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되니까 좀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신분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교통사고도 내면 안 돼. 자,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일단 7번으로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1번 가재판, 그러니까 민사재판입니다. 값은 소송 중 을과 화해한 경우에는 화해하면 재판 끝나요. 확정 판결 받을 필요 없습니다. 화해하는 순간 재판은 종결이 됩니다. 2번 가재판, 민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땡,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은 사선변호인입니다. 변호사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근데 형사재판은 반드시 변호사 사야 돼요. 없으면 국가에서 선임해 줍니다. 그걸 국선변호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 나재판에서 을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가 진다. 그렇죠. 원고인 검사가 범죄 사실의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3번이 맞네요. 그럼 4번도 틀렸겠네요. 나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을은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재판으로 가야 됩니다. 8번 문제. 자, 그림은 검사가 값을 니은의 공소 제기, 니은이 어딘가 모르겠네. 좀 밑에 있네요. 형사 절차의 흐름을 도식한 건데 옳은 걸 고르래요. 만 18세인 값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강도 사건을
빼앗은 강도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네요. 경찰은 값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제는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어요. 근데 이제는 경찰에게 수사 중결권이 있기 때문에 송치 안 해도 돼요. 검사는 값을 기억에 송치할 것인지 니은의 공소제기. 지금 18세죠? 18세니까 이게 요거네요. 촉법소년, 범죄소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인데 18세니까 범죄소년이죠. 만 10세 만 14세 아무 말 없이 그냥 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 19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촉법소년. 여기를 범죄소년이라고.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호처분은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이에요. 근데 여기 청주는 가정법원이었으니까 지방법원에서 하겠지. 그 다음에 형벌은 어디에서 해요? 형사법원이란 말이에요. 형사법원. 그러니까 이 범죄소년, 이게 만 18세니까 이 범죄소년을 가정법원으로 보낼까 형사법원으로 보낼까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검사가. 자, 그러면 검사는 값을 기억에 송치할 것인지 또는 니은의 공시, 기억이 가정법원이고 니은이 공소제기니까 형사법원이겠죠. 자, 그러면 니은의 공소제기, 형사법원에 공소제기할 경우 형사 흐름도 공소제기, 1심 판결, 형의 확정, 그 다음에 다가 이제 집행이겠죠. 자, 그러면 1번 맞는 거 고려해야 돼요. 가 단계에서 공소제기네요. 증거조사와 값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실시된다. 맞네? 공판 단계에서 1번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 거 확인합니다. 나 단계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형이 확정되는 거니까 이게 나번은 최중심 같아요. 최중심. 공판 최중심. 값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4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민사소송이 14일이고요. 형사소송은 이거보다 빨라요. 7일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나왔네요. 자, 형사소송은 나 단계에서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서 이제 항소하잖아요. 항소는 7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민사재판은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14일 이내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나 단계에서 값은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결정이나 명령은 상고라는 말 대신에 재항고라는 말을 써야겠죠. 항고, 재항고 다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다단계에서 집행단계죠. 값은 가석방뿐만 아니라 보석 청구 땡. 보석은 형사 피고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단계는 수행인이잖아요. 수행인이기 때문에 가석방만 가능합니다. 9번 문제. 그림의 값에 대해 진행된 형사소송 옳은 걸 고르래요. 구속 A 청구. A가 뭘까? 구속적부 심사 청구나 되겠네. 기각돼서 구속유지가 되고 기소됐네. 기소되니까 이제 형사 피의자에서 형사 피고인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B 보석 청구했겠죠. 허가해가지고 석방되고 이제 판결이 나왔네요.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A 청구는 값이 기소되기 전까지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맞네. 구속적부 심사 청구 법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B 청구. B는 보석 청구죠. 값이 피의자가 아니라 형사 피고인일 때 가능한 거고요. 3번 값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고가 아니라 항소상고겠지. 항소상고. 항고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결정과 명령에 대한 거고요.
4번. 값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가 아니라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선고의 실효가 돼요. 면소는 선고유예 효력이에요. 네, 법치행정과 행정구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 사례에서 철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구제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그럼 혹시 행정법이라는 법전 본 적 있어요? 없죠? 행정법은 법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그냥 이건 학문적 용어예요. 그래서 세 가지 법을 통틀어서 행정법이라고 해요.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조직에 관한 법, 행정구제에 관한 법. 이 세 가지를 그냥 토탈 묶어서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구제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제도 사전구제가 있고요. 사후구제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사전구제죠. 뭐 공청회라든가 청문회 등을 열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사전구제를 해결을 안 됐을 때 이제 사회구제로 가죠. 그래서 사후구제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전보제도가 있고요. 손해전보제도가 있고 행정쟁송제도가 있어요. 손해전보제도는 적법한 절차로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었을 때 이걸 우리는 손실보상을 통해서 해결하죠. 이를테면 토지 수용과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법한 경우에 이건 손해 국가배상이라고 그러죠.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건 국가배상. 국가배상인데 이 국가배상은 두 가지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거 국가가 배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영조물 그래 설치 및 운영상 잘못이 있어요. 공공영조물에 설치 운영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공공영조물 대표적인 게 다리입니다. 다리, 도로, 뭐 동산. 이순신 장군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오른손에 칼 들고 있잖아. 그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칼 들고 있잖아. 그럼 왼손잡이잖아. 왼손잡이 아니라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을 잘못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칼 뽑을 때 이렇게 뽑는다고 그러잖아. 무협지 같은 얘기지. 이순신 장군 동상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옆에 뭐 차가 파손됐다. 이거 국가 책임이에요? 그 서울 시민이 그 청계천 그 판례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어디죠? 두타 그 쇼핑몰 있잖아요. 바로 앞에 청계천이 흐르고 그 다리가 있는데 이게 그 대로변에 청계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고. 근데 계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계단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서 청계천 이렇게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구경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많이 몰리니까 뒤로 넘어져 버렸어. 그 청계천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다행히 물속에 떨어져 많이 안 다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누구를 상대로? 서울시예요, 국가예요?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 청계천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공영조물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왜냐면 이게 그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요. 그 청계천 난간을 1.1m 높이로 해야 된대요. 근데 재보니까 1.2m니까 충분히 해놨어. 그런데 거기다가 위험 안내 표시를 안 한 거야.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법적으로 1.2m니까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위험 안내 표시를 했어야지 왜 이걸 안 했냐. 따라서 서울시는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 나왔어요.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은 이건 뭐냐면 약식쟁송이 있고 정식쟁송이 있어요. 약식쟁송이 바로 행정심판제도고 정식쟁송이 행정소송이라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것인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행정심판제도예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건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법원에 가서 한다고. 법원에서는 위법한 것만 행정소송하는 것이지 부당한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지만 위법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대상이에요. 요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OX. X잖아.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부당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불가능해요. 그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번으로 올게요. 철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래요. 태풍 민들레가 한반도 남쪽을 강타했다. 이때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땡땡시에 있는 다리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고등학생 철수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철수는 전치 10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게 됐다. 다리를 관리하는 시당국이, 다리를 누가 관리해요? 시당국이 관리하니까 시당국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이죠? 땡땡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상 손해배상하면 됩니다. 이거 보니까 제 친구 하나가 생각나네요. 태풍만 오면 좋아하는 새끼가 하나 있어요. 건설업자입니다.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그 새끼를 그렇게 좋아해. 관급공사만 해요. 그래가지고 다리 무너지면 가서 이제 보수공사 하잖아요. 그럼 돈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 제가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11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가번에 값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다발지역인 급경사 커브길에서 안전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가 있다. 이거 뭐예요? 여기네. 공공영조물의 설치 운영의 하자로 인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네요. 가번은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나번은 을은 자신의 주거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S1군 과수원과 고향집을 떠나게 됐다. 토지소유이네요. 손실보상, 적법한 손실보상이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가번, 국가 무책임의 원칙에서 이제는 국가 책임의 원칙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1번 맞아요. 2번 가. 법률에 공무원의 고의과실. 뭐라? 이거죠. 공무원의 입법이 아니라 공공영조물이잖아요. 가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해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이 공무원의 입법행위인데 이 입법행위에 대해서도요. 거기까지 시험은 안 나올 텐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냥 공무원의 입법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고의, 과실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거 따지면 이거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단 2번은 가번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니까 틀렸고요. 3번에 나가 이제 이게 손실보상이죠. 공평부담의 원칙과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손실보상이죠. 재산권 침해 이전의 생활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권리 구제라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법은 지금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행정에 관련된 문제는 대충 풀 수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청소년 권리와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 경제법. 오늘 사회문화 조금 나가려고 했는데 빡빡하네. 내 맘대로.